모든 지식인들, 유명한 지식인들, 예를 들면 애덤 스미스나 존 스튜어트 밀 또는 칼 마르크스 마찬가지로 그 시대 당대의 그 저명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고민했던 문제, 특별히 일생 동안 섭외적으로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에크도 그랬습니다. 아까 종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이에크가 생각했던 것은 국가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하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질서를 만들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고서도 실업 문제 또는 빈곤 문제 그리고 나가서 성장 문제 또는 양극화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는 질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천착했습니다. 하이에크가 발견했던 것이 이제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생적으로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형성되는 힘이 작용하는 그런 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시장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생적 질서 속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도 누가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언어를 보면 아주 질서 정연하고 우리가 특히 이 언어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그런 언어 체계가 형성되듯이 역시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생적 질서의 개념과 특히 인위적 질서 두 가지의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인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산을 한다든지 또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든지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거는 역시 하이에크는 이건 불가능하다.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한테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치명적 자만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하이에크는 그 대신에 자생적 질서다. 인위적 질서 vs 자생적 질서, spontaneous order vs artificial order 혹은 organization, 조직이라는 얘기죠. 조직. 하이에크 항상 강조하는 것이 조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조직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이 조직입니다. 조직 질서가 대표적인 것이 계획경제,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리고 간섭주의 경제인데 이와 대비되는 것이 자생적 질서입니다. 자생적 질서는 역시 탈목적적이죠. 탈목적적이다. 각자 개개인들이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없다. 즉 집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적인 목적이 없다. 집단적인 목적이고 개별적인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역시 이 자생적 질서,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는 것 대표적인 예가 시장 질서인데 시장 질서에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질서가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자생적 질서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행동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규칙에 한번 게임과 비교를 할 수 있죠. 게임에는 항상 게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규칙이면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자생적 질서도 역시 게임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 게임 규칙이 뭐냐면 예의 범죄라든지 직업윤리, 타인의 인격, 소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든지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한다든지 자유를 존중하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행동 규칙이죠. 그 다음에 약속을 이행한다든지 책임원칙 이런 것들도 역시 사회 질서, 즉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기 위한 중요한 행동 규칙입니다. 이런 행동 규칙의 특징은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그런 행동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규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 다음에 행동 질서가 생기는데 행동 규칙이 있고 행동 규칙이 테두리 내에서 역시 하나의 질서가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자생적 질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생적 질서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생적 질서, 무엇이 자생적 질서다라는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왜? 추상적인 거죠. 완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누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거나 하는 것은 조직 질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생적 질서에는 그런 것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적 질서, 추상적 질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행동 규칙의 생성입니다. 생성과 변동. 하이에크는 이때 행동 규칙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는 문제를 흔히 말하는 사회 계약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 계약론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식으로 모여서 법을 만들거나 혹은 행동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이에크는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리저리 따져서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규칙이 자생적으로, 역시 진화적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죠. 진화론적인 접근입니다. 진화론적인 접근인데, 이 진화론적인 접근은 역시 데이비드 휴엄이었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였고, 역시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하이에크가 이런 진화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의 범절, 직업윤리, 소유의 존중, 자유의 존중, 같은 인격 존중 같은 이런 룰들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런 룰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산물도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 의해서 따져서 인간의 사회를 판단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문화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생적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스폰테니어스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생적 질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제1권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규칙과 질서 중에서 얘기하는 제1권의 얘기입니다. 제1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법리론의 개발입니다.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하이에크는 이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이런 질서로부터 법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거나, 또는 법이라고 하는 도출한다거나, 입법이라는 문제들, 또는 법의 발견, 또는 보통법 문제, 법관의 법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다 법이라고 생각하나, 법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전부가 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만이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특히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의 성격 문제입니다. 법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이에크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성 원칙이라든지 탈목적성. 그러니까 보편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소득 분배 같은 것은, 소득 분배라는 차별적인 거죠. 누구한테 어느 사람으로부터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익을 증진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이건 보편성이 없는 규칙이죠. 또는 인허가 제도가, 어떤 사람은 시장에 진입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진입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별적인 거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시장 진입을 억제한다든지, 중소기업으로 해서 시장 진입을 허락한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차별적인 거죠. 이 차별적인 내용을 가진 것은 법이 아니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탈목적성이라는 얘기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 예를 들면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법, 또는 경제 성장을 위한 법들, 또는 재분배를 위한 법들, 이런 법들은 사실상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규제법들이 대부분 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런 법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들어있는 특정 행동을 금지시켜주는 행동입니다. 금지시켜주는 규칙이다. 특정한 행동을 금지시켜주는 것.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금지시키느냐. 이게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 또는 계약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든지,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또는 타인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든지, 또는 허위라든지, 위조를 한다든지, 거짓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허위 선전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전부 금지시킵니다. 이런 금지적인 행동을 가진 것들, 이런 법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금지적인 성격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 특히 흔히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금지적인 성격의 법은 역시 형법하고 사법들, 민법이죠. 민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런 법이 있을 때, 이런 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법의 뒷받침이 있을 때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시장 경제가 저절로 시장 그 경제 문제들, 고용 문제라든지 분권 문제라든지 또는 성장 문제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위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이런 법들, 즉 규제법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런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법이 아니라 탈목적성을 가진 것, 금지적인 성격을 가진 것,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법들. 이런 법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시장은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된다.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진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 또는 법치라고 하는 것을 흔히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 또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법치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만 이런 것은 하이에크에서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가가 통치 수단으로서 적용되는 법의 성격 문제입니다. 법의 성격과 관련됐을 때, 즉 어떤 것이 법이어야 하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법의 지배 원칙이지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법치에 해당하는 법치국가적 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법치국가적 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자유의 법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 즉 공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법이 대부분 이런 법을 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법을 통한 법, 그다음에 자유법이라고 하는 걸 하이에크는 이 첫 번째 규칙과 질서에서 항상 대단히 중요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건입니다. 사회 정의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의 개념이 뭐냐라는 얘기죠. 하이에크 특히 자유주의에서 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 실망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배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 행동과 정의 또는 불의는 인간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의 분배가 역시 공정하다든지 분배가 평등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야. 정의 개념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차별 없이 금지하는 것, 이게 정의다. 불의가 없는 것이 정의입니다. 불의가 없는 상태가 정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시 하이에크에서 자유주의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무엇이 정의라고 하냐, 무엇이 정의롭지 않으냐,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으냐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사실은 자유주의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정의다, 이게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정의롭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정의롭지 않다고 그러냐면 불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타인의 재산을 훔친다든지 사기, 기만, 폭력을 행사하든지 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계약을 엄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불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정의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 무엇이냐, 정의롭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정의로운 행동 규칙, 즉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제거시키는 그런 행동 규칙을 지킬 때 그 속에서 형성되는 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분배든지는 그것은 상관이 없다. 정의롭다라고 볼 수도 없고 정의롭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인간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의를 허구라고 부릅니다.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정의라는 환상인 이유는 시장 경제의 분배적 결과를 놓고 이게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시장에서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장 경제에서는 분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의도적인 결과, 이게 소득 분배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분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받는 거 있죠. 누가 지켜서 나라가 정해서 소득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된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라는 것이 이거는
도덕적으로 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게 재분배적인 결과, 사회 정의라는 것은 재분배하는 겁니다. 재분배하는 것. 분배 정의하고 똑같은 거죠. 사회 정의. 하여간은 사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정의면 정의지. 사회 정의는 이건 분배 정의고, 분배 정의는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질투를 잠재하기 위한 것이다. 사천 논삼은 배 아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배 아픈 거를 잠재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사회 정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하이에크가 유별나게 비판하는 것은 소규모 그룹을 지는 이건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원시 부족 사회의 정신이다. 트라이벌 멘탈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원시 부족 사회의 정신 구조가 이게 사회 정의라는 얘기죠. 나눠먹기였죠. 소규모 그룹을 지어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수렵 채취를 하고 나눔, 유대, 집단주의적이죠. 이게 원시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정의, 분배 정의이고 이 분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시 사회의 그 사고 패턴, 흔히 그 진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스톤 에이지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기 시대의 정신이라는 말로 씁니다. 분배 정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이 석기 시대 소규모 사회의 모랄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랄, 친구끼리 나누는 것, 혹은 가족끼리 나누는 것, 혹은 소규모 사회에서 서로 나누는 것, 이건 가능합니다만은 대규모 사회는 수백 명, 수억의 수천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사는 이런 거대 사회에서는 이런 정의 개념은 적용할 수가 없다. 이건 바로 거대 사회를 소규모 사회인 원시 사회로 되돌려 놓는 그런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유인의 정치 질서라고 하는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의 중요한 내용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를 보면 이익단체의 먹잇감이죠. 정부를 이익단체, 민주정부를 정치단체의 이익 먹잇감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포퓰리즘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익단체, 그러니 이익 집단의 압력단체로서 작용을 해서 이익단체의 놀이터죠. 놀이터,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다음에 부패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부패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부패했다. 서로 나눠먹기식의 부패다 이거죠. 나눠먹기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수의 지배는 이거 사실, 다수의 지배가 역시 다수의 독재로 변질됐다. 다수의 독재로 변질됐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로부터 독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독재. 소수의 독재나 다수의 독재는 역시 위험한 것은 똑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가 왜 이와 같이 독재로 변되는 부패민주주의로 되어 있느냐, 또는 이익단체의 먹잇감으로 변동이 되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적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제한 없어야 된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에 절대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민주주의, 즉, 주권자인 국민한테 전부 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도 역시, 주권자인 권력도 역시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 절대 왕정도 제한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절대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군주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국민한테 이전시킬 때, 주권 재민 사상과 특히 루소의 얘기입니다만은, 이전시켰을 때, 절대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그대로 국민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집단적인 민주주의, 전체주의적인, 그러니까, 독재적인 민주주의라고 볼까요? 민주적 독재라고 할까요? 민주적 독재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에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차이 문제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이건, 권력의 원천에 대한 묻습니다. 누구로부터 권력이 나오느냐에 초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한테 권력이 나온다. 주권 재민이죠. 그런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보다는 권력의 속성, 권력의 성격, 권력의 질 문제입니다. 권력의 질, 권력의 제한 문제입니다. 모든 권력은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적인 권력이라든 과도정부라든 또는 독재정부는 모든 권력은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특징입니다. 자유주의에서 특히 권력 제한을 제한하는 것이 제한이 권력을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을 무제한적입니다만 권력의 원천에 초점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였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하이에크는 잘못 발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주권 개념, 국민 주권 개념을 의회민주주의, 즉 대표제한테 전부 다 위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을 만드느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원천에 대해만 물었습니다. 원천. 그게 민주주의죠. 법의 원천, 권력의 원천, 법의 원천. 법이 주권 재민입니다. 법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느냐,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나온 거면 이건 무엇인지 법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권력을 제한하지 않고 의회가 만들어지는 모든 법은 법이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실증주의가 등장해서 법실증주의는 역시 만들어진 법, 즉 법실증주의라는 것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만든 것이면 뭐든지 법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정의로운 법이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역시 하이에크가 주장했던 것은 주권자가 만든 주권자가 만든 법이라고 해서 전부 법이 될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법, 아까 얘기했던 소위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라는 법이었습니다. 소위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 즉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시켜줘야 되는데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렇다. 제한적 민주주의가 제한을 해야 되는 민주주의의 영역,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무제한적이었다. 무제한으로 통치를 하도록 내버려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생각했던 것은 하이에크가 또 하나 특히 현대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권 분립의 문제였습니다. 상권 분립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죠. 왜냐, 입법, 사법, 행정 완전히 실패했다 이거죠. 완전히 실패했다. 입법, 사법 원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는데 자유를 보장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뭐가 빠지느냐면 입법이라고 하는데 법이라는 개념, 즉 법이라는 개념을 명확하지 못했다. 이런 건 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입법부의 모든 권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전권을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제한적 권력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책임하고 효율성인데 권력 분립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효율성 문제였습니다. 누구한테 사법권을 맡기고 누구한테 행정권을 맡기고 누구한테 입법권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맡은 것 입법권의 책임, 사법 책임, 행정권의 책임 이건 이제 책임만을 했습니다만은 이 권력 분립이 여기서 법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권력 부분에서 법 개념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할 때의 법입니다. 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죠.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라는 얘기죠. 게임 규칙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공정한 게임 규칙이 될 수 있는 법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 법 개념 플러스 책임 효율성이었을 때 완전한 권력 분립이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이에크는 특히 제3권에서 국가의 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강제 기능하고 서비스 기능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강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찾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기능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능. 이게 공공재 문제입니다. 공공재. 극빈층을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독점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강제 기능은 국가가 독점적인 기능이죠. 법을 만드는 건 아무나 법을 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한테 맡기는 거죠. 이게 국가의 과제에서 강제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법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어야 된다. 즉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을 찾는 역할,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역할, 이게 강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능, 이건 공공재라든지 급빈층 문제라든지 또는
또는 뭐 공공재 중에서 항만이라든지 이런 기능인데 이거는 국가가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민간한테 맡겨도 된다. 특히 급빈층 문제는 여러분들 그 기부금 가지고 얼마든지 아니면 그 자선단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재 문제, 즉 항만 시설이라든지 또는 공항 시설이라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이것도 역시 국가가 반드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민간 기업한테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 자본한테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막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이 국가가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덜 드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맡기는 게 덜 드느냐 비용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비스 기능은. 그리고 국가의 기능 문제, 국가 기능이다. 강제 기능은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무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국가가 독점적인 기능이다. 강제를 독점하고 있는 그 국가의 기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에크가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현대 사회가 자유를 지키는 상권 분립도 실패를 했고 의회민주주의가 독재적인 민주적 독재로 변동이 됐고 또는 민주주의가 이게 부패된 민주주의로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종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에크의 독특한 특성은 이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이 자유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이에크의 독특한 특성이죠. 자유의 원칙을. 사람들, 애덤 스미스나 미제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의 원칙만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연적 자유의 단순 시스템, 흔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유주의라는 이런 원리다라는 것만을 얘기할 뿐이지, 이걸 어떤 식으로 실현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 컨스티튜션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하이에크의 책 1960년에 쓴 자유헌정론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헌법을 통해서 자유를 실현하라.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적인 헌법. 이상적인 헌법은 양원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원제. 지금은 양원제를 주장하는 이유인데 하나는 두 개로 됩니다. 입법의회하고 정부의회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국가의 과제 중에서 강제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찾는 역할. 이걸 입법의회에 맡깁니다. 그리고 정부의회는 공공재화를 산출하는데 어떤 공공재화를 산출할 것인가 또는 극빈층을 얼마만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식은 정부의회에 맡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세법을 정한다. 세법은 역시 왜냐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입법의회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부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헌법으로서 양원제를 도입해서 입법의회하고 정부의회를 분리시켰을 때 지금은 입법의회하고 정부의회가 하는 그러니까 강제 기능하고 서비스 기능 이 두 가지를 지금 의회가 모두 두 가지 기능을 완전히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비스 기능처럼 역시 국가의 과제를 서비스 기능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 입법의회하고 정부의회를 분리시켜서 입법의회에서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 또는 정의법 또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찾는 것, 즉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공공재를 설치하는 게 즉 서비스 기능은 정부의회에서 맡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를 보면 치유 방법을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하이에크의 사고 패턴이라는 게. 하이에크는 시장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인 질서가 어떤 질서여야 되느냐 하는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